여기 어린 딸과 함께 한국에 방문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여학생들의 뒷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마는데요. 그녀는 충격이 매우 컸는지 이내 딸의 눈을 가린 뒤 연신 부끄러운 일이야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프랑스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이사벨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저희 가족이지만 제겐 꽤 특별한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레아였어요. 레아는 아직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음에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한국과 완전히 사랑에 빠진 상태였죠. 레아는 유튜브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웠고 완벽한 리듬으로 케이팝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레아는 심지어 식사를 할 때도 포크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집어먹기도 했어요. 제가 한식을 만들어 주거나 사주기를 기대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제게 넌지시 말을 걸어오더군요. 한국은 안전해요, 엄마. 레아는 인형의 머리를 빗으며 저에게 한 번 말했습니다. 뜬금없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레아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레아가 한국이 위험한 국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 한국은 지도상의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저 북한의 위협, 낯선 음식, 프랑스와 멀리 떨어져 있는 머나먼 거리일 뿐 한국에 대해 아는 바는 전혀 없었죠. 만약 한국에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요? 혹은 북한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레아의 계속된 제안을 이젠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딸을 위해 남편과 함께 한국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을 며칠 앞두고 남편의 회사에서 긴급한 회의를 하더니 회사에 생긴 중대한 문제 때문에 남편이 파견을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내년에 한국 여행을 가는 건 어떻냐는 제안을 해왔어요. 내년이요? 이미 펜으로 출발 날짜를 표시하고 2달 동안 매일 카운트다운을 했던 레아에게 그 말을 전해보세요. 아빠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레아는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이번 여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오더군요. 저는 모든 것을 취소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건 너무 무모했어요. 저는 모험가가 아니고 딸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낯선 나라에 여자 둘이 가다니 이건 너무나도 위험해 보였죠. 프랑스, 특히 파리 근처에서는 아이가 보호자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절대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범죄는 일상적이라 낮에도 지갑을 꽉 쥐고 있어야 하죠. 조금만 산만해져도 휴대폰이나 더 나쁠 때는 자녀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레아가 아직도 작은 한국 테마 컬러링북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호텔이나 음식, 화려한 기념품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꿈에 발을 들여놓고 싶었을 뿐이죠. 그래서 예정대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조심할 거야. 우리는 사람이 많은 곳에만 머물 것이고 귀중품은 절대로 꺼내지 않을 거야. 딸의 생존을 위해. 그렇게 저는 어린 딸과 단둘이 낯선 국가에 여행을 가는 다소 미친 짓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깔끔하거나 더 현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마치 한 세기가 지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공기는 맑았고 조명부터가 차원이 다르더군요. 샤를드골에서처럼 전력망 불안정으로 인한 깜빡임도 없고 수명이 다해 희미한 노란색 빛도 없었습니다. 출입구 키오스크부터 수화물 찾는 곳까지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프랑스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 줄도 없었어요. 조용하고 거의 멈추지 않는 속도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깔끔한 줄들만 있었죠. 저는 최첨단 AI 생체인식 스캐너에 여권을 넣었습니다. 몇 초 만에 문이 부드러운 차인벨 소리와 함께 열리더군요. 고함치는 경찰관도 없고 세워라 내워라 서류를 검사하는 느려터진 직원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처음 와보는 공항임에도 딱히 길을 헤맬 필요도 없었죠. 바닥에는 투사된 조명 경로가 존재했고 목적지에 따라 도착, 세관, 화장실 등 색상이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죠. 파리 공항에서는 칠이 벗겨진 낡은 표지판이 관광객들을 반기지만 한국은 그런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저희가 공항 밖으로 나갔을 때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서울이 혼란스러울 줄 알았어요.
시끄럽고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대신 제가 본 것은 리듬감 있게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파들은 마치 무용수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더군요. 한국인들은 부딪히기 전에 먼저 피해가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몸을 접으며 배려해 주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길거리가 마치 강인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프랑스인들은 마주오는 남을 위해 절대로 어깨를 접지 않고 그냥 치고 지나가는 쪽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서울거리의 3분의 1의 인파에도 길거리 곳곳에는 짜증과 욕짓거리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파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한국은 매우 진보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LED 표지판이 얼룩덜룩한 건물에 부드럽게 펄럭이고 있었고 전기 버스가 소리 없이 저희를 스쳐 지나가기도 했죠. 따릉이라고 불리는 공유 자전거도 있었어요. 프랑스였다면 시행과 동시에 전부 도난당했을 제도지만 한국인들은 꽃으로 둘러싸인 지정된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자신들의 공유 자전거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공중벤치에 내장된 무선 충전기에 휴대폰을 올려놓는 한 남자를 발견했거든요. 공중벤치에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니 이건 분명 시민들에게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하는 놀라운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고가의 인프라를 대체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투성이었죠. 프랑스였다면 이러한 최첨단 벤치는 곧바로 도난을 당해서 작물시장에 팔아넘겨졌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의문도 잠시 저는 공원 한편에서 한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두드리며 자판기 음료를 2초 만에 결제하는 장면을 보고는 그저 생각을 멈출 뿐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30년은 된 자판기가 동전을 삼키기만 할 뿐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침내 홍대의 중심부 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거리가 아까보다도 훨씬 붐볐기 때문입니다. 매우 혼잡했어요. 버블티를 마시고 있는 10대들, 쇼핑백을 든 젊은 커플들,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음에도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지도 않았고 금속 탐지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능이 발동했어요. 저는 레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파리로 돌아간다면 이 정도 수준의 인파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혼잡한 파리 거리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제가 2초 동안 딸에게서 눈을 뗀 사이에 갑자기 한 남자가 저희 사이로 달려들어 레아의 작은 목에서 목걸이를 낚아채더니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거든요. 매우 폭력적이고 거친 강탈의 걸쇠가 찢어졌고 레아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녀의 피부는 생으로 긁혀버렸죠. 그때 레아는 고작 4살이었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그러한 무자비한 강탈을 할 수가 있나요? 물론 도둑은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보안 영상은 너무 흐릿했고 경찰들은 아예 단순한 도둑질일 뿐이라며 관심조차 없었죠. 파리 거리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 부모인 당신이 아이를 잘 봤어야죠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장소에 귀중품을 가져오지 마세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지만 모든 것이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프랑스 경찰의 태도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저는 다시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트라우마가 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희가 아무리 걸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저희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저는 놀라운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고가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걸어가거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처럼 재킷 안감에 귀중품을 숨기는 행동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프랑스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위험한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분위기도 뭔가 달랐어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프랑스 거리의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 거리에는 그 흔한 낙서나 그래피티도 없었고 소변 냄새가 나지도 않았거든요. 심지어 쓰레기통에도 재활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QR코드가 있었습니다. 한국 거리에는 세련되고 조용한 것들, 기능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게 바로 제가 이곳에서 안전을 느낀 이유인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세요. 파리에서는 노숙자들이 벤치에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공공 벤치까지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넘쳐나는 노숙자들을 내쫓기 위해
금속 칸막이와 가운데에 차가운 팔걸이를 추가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열선 벤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파리의 대부분의 레스토랑보다 깨끗해 보이는 공중화장실이 존재했죠. 향기가 나는 디퓨저와 모든 것이 터치리스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인프라가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완벽한 인프라보다 이러한 인프라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더 놀랍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이러한 편리한 인프라를 누리는 건 한국인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프랑스에서 가졌던 의심과 불안의 감정을 내려놓고 한국이라면 레아와 함께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레아는 제 손을 놓고 광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여학생들을 향해 앞으로 달려갔지만 저는 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파리에서는 딸의 이름을 외치며 당장 돌아오라고 소리쳤겠지만 저는 한국이라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두려움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으로 지켜진 안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레아는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원하는 건 당연하게도 김밥이었죠. 김밥은 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이자 매일같이 제게 만들어달라고 칭얼대는 음식이었거든요. 저는 마침 유리창 사이로 김밥이 수북이 쌓여있는 식당을 보게 되었고 그 길로 그곳 식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련된 간판도 없고 예약 데스크도 없는 두 개의 높은 건물 사이에 끼어있는 소박한 식당이었죠. 매콤해 보이는 끓는 국물과 지글지글 끓는 참기름의 따뜻한 향. 저희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카운터 뒤에 있는 한 여성이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몇 분 만에 쟁반이 테이블에 도착하더군요. 그리고 레아는 당황한 제게 자신있게 외치더군요. 엄마, 이건 메인 요리가 아니라 기본 요리예요. 한국에서는 메인 음식 외에 무료로 음식 몇 가지를 제공해 주거든요. 뜨거운 국물이 담긴 은색 주전자와 스테인리스 스틸컵 2개, 그리고 물과 3개의 작은 반찬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무지와 어묵볶음, 그리고 아삭한 김치였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에 대해 아무도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한식이 너무나도 좋았는지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앉은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을 다 먹어치워버리더군요. 직원은 그냥 걸어와서 반찬을 전부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추가 요금은 전혀 없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파리에서는 물도 공짜가 아닙니다. 한 병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빵을 더 달라고요? 반드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이 작은 가게가 관대함의 사원처럼 보였습니다. 주문한 김밥은 빠르게 나왔어요. 따뜻하고 크리미한 참치 김밥, 그리고 양념 소고기로 속을 채운 불고기 김밥, 레아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 김밥,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을 위한 매운 오징어 김밥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다지 기대는 되지 않았어요. 저는 미식의 국가인 프랑스 출신이기도 했고 또 이 김밥은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상당히 빨리 나왔거든요. 그러나 제가 김밥을 한 입 베어문 순간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초로 감싼 과학이었죠. 일단 참치 김밥의 쌀의 따뜻함, 달콤한 마요네즈와 어우러진 참치의 풍부함, 그리고 단무지의 아삭거림은 하늘에서 직접 보내온 위로의 음식처럼 모든 것이 한데 모인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는 크로크무슈가 있지만 참치 김밥은 해초로 감싼 크로크무슈였고 진화하여 조화롭게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레아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 김밥은 어떻고요? 밥에 치즈라니, 이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합처럼 보였지만 녹은 치즈는 밥과 함께 놀고 햄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물 때마다 이 완벽한 조화로움에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한국은 조화의 이론을 깨부수는 말도 안 되는 음식을 만들어냈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김밥은 바로 불고기 김밥이었습니다. 달콤한 소스에 절인 얇은 소고기 조각들이 들어있는 불고기 김밥은 고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기에 한 입 베어물 때마다 마치 한국식 미니어처 바비큐 같았습니다. 기름지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았으며 불고기와 쌀의 조화는 정말 완벽했어요. 매운 오징어 김밥은 꽤나 고통스러웠죠. 오징어는 쫄깃하고 연기가 나며 매운 고추장 소스로 코팅되었는데 양념은 목구멍 뒤쪽을 간지럽힐 만큼 매웠거든요. 정말로 레아는 오징어 김밥을 먹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국물을 전부 다 마셔버렸을 정도로
오징어 김밥은 맵지만 화끈한 중독성을 자랑했어요. 그렇게 5살짜리 레아는 거의 성인 남성 한 명분의 식사를 전부 마쳤고, 한국인 직원은 이렇게나 많은 음식을 먹는 아이는 난생 처음 봤다며 신기해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잘 먹는 것이 보기 좋다며 사탕까지 챙겨주더라고요. 도대체 제 아이가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며 선물까지 주는 것인지, 저는 이러한 한국의 따뜻한 문화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서울에는 야간 시티투어 버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 시티투어 버스를 꼭 체험하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하죠. 낮이면 모를까. 밤에 돌아다니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멋진 나라라고 해도 도대체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프랑스에서는 해가 옥상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도시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두워진 후에는 레아를 창문 근처조차 못 가게 합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제 남편도 밤에는 절대로 혼자 걷지 않죠. 그리고 오후 9시가 넘어간다면 그때부터 지하세계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합니다. 약쟁이들과 범죄 집단이 거리를 점령하죠. 물론 한국은 이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린아이와 여자가 밤늦게 다니다니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미친 짓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의 어두운 밤거리를 걸을수록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의 밤거리는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인들도 기이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들은 밤에도 대낮처럼 아무 문제 없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거든요. 몇 걸음 후 저희는 편의점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알고 보니 무인 편의점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스캔하고 결제한 후 조용히 떠나더라고요. 물건을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놀라운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몇 미터마다 꼭대기에 둥근 검은 돔이 있는 흰색 기둥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네, CCTV 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프랑스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한 형태의 카메라였어요. 사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강국이었고, 이 CCTV는 한국의 AI 스마트 감시 그리드의 일부였거든요. 국가 통합 안전 플랫폼과 연계된 이 카메라는 단순히 녹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CCTV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었고, 군중 패턴을 인식한 뒤 우발적인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었어요. 또한 이 CCTV는 소리 수준을 측정하고 갑작스러운 비명이나 충돌을 감지한 뒤 자동으로 당국에 연락해주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에 내장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는 알려진 범죄자들이 감시 구역에 진입하는 순간 신고되도록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일부 시스템은 옷 안에 숨겨진 무기를 찾기 위해 열감지를 스캔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소설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진짜였고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료로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던 것이죠. 이러니 한국인들 모두가 어두운 밤임에도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에 더해 시스템조차도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아무리 범죄 취약계층인 저희였지만 저는 한국에서만큼은 항상 안전하게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야간 시티투어 버스를 탑승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을 확신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레아의 간절한 요청에 못 이기는 척 시티투어 버스를 탑승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에 탑승한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사실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면 모든 상점들은 경고 사이렌처럼 울리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금속 셔터를 내려놓습니다. 거리가 비어있고 불빛이 희미해지죠. 남은 것은 공허한 도시입니다. 쓰레기와 깜빡이는 램프, 그리고 가끔 약에 취한 채 공허 속으로 외치는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야간 2층 버스를 탑승한다고 해도 딱히 볼만한 것이 없죠. 그저 위험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밤은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거리는 깜빡이는 전구 하나 없이 깨끗하고 일관된 LED 조명으로 반짝였습니다. 네온 사인은 건물을 부드러운 분홍색, 파란색, 그리고 금색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작은 광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위해 다리에도 불이 켜졌어요. 한강 다리는 리드미컬한 조명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LED 조명 분수를 뿌렸습니다.
스피커가 디스플레이에 맞춰 클래식 한국 음악을 부드럽게 연주했어요. 투어 버스는 계속해서 한강을 부드럽게 건넜습니다. 한쪽에는 부드러운 디지털 아트로 진동하는 고층 빌딩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래로 펼쳐진 고요한 공원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커플들,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며 뛰어노는 모습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나 숨쉬는 도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두워진 후에도 번창하는 도시 말이에요. 한국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죠. 레아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한국은 끝나지 않는 축제 같아요. 레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보면 한국의 도시는 살아있는 회로 기판처럼 빛났습니다.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보호받고 있었거든요. 디지털 도로 표지판은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를 표시했습니다. 모든 구석에는 보안 카메라가 있었고 길거리 중간중간에는 5가지 언어 인터페이스가 있는 긴급 호출벨과 키오스크가 존재했어요. 이는 구급차, 경찰, 소방서와 연결되어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케 했죠.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위험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인터폰을 통해 투어버스 운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밤의 서울입니다. 낮과는 많이 다르죠?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밤의 서울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가 옳았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낮에 극한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빠르게 발전한 것만 봐도 낮에 한국이 얼마나 치열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밤은 한국의 시민들끼리 공존하고 있었어요. 한국 야경의 아름다움 뒤에는 신뢰가 있었거든요. 저는 자신들의 국가가 매시간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는 한국인들의 확고한 신념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국가였어요. 물론 투어 버스 내부에서도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버스 안에 있는 한국인들은 자신의 가방이나 핸드백 등의 귀중품을 자리에 그대로 두고 사진을 찍거나 풍경을 감상하는, 프랑스에서는 금기시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는 디자이너 백팩을 지퍼가 열린 상태로 덩그러니 남겨놓고도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파리에서 즉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주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에게 물건을 숨기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가방을 항상 꽉 잡고 있고 절대로 물건을 혼자 두지 않는 것 따위를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강도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는 뻔하죠. 제가 레아의 목걸이를 훔쳐간 남자를 잡기 위해 경찰서에 들렀을 때처럼 경찰은 그러길래 왜 부주의했는지에 대해 물어보며 얼렁뚱땅 사건을 종결시켜버리겠죠. 하지만 한국은 마치 도둑질이라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것은 한국에서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죠. 아무도 그런 행위를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 한국인 소녀가 앉아서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더군요. 아무도 무방비 상태인 그녀의 스마트폰을 훔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힘이 아닌 선택으로 구성원을 보호하는 사회, 그게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희에게는 곧 눈물이 날 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투어를 마치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레아는 자신의 작은 동전 지갑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동전 지갑에는 레아가 수년 동안 모은 작은 보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동전, 우표 등 레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한국에 관련한 것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레아의 그 몇 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는 레아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어요. 걱정하지 마, 레아. 어쩌면 친절한 사람이 내 보물을 찾아줄 수도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에서는 보통 어떤 종류의 사람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동전 지갑은 제가 쓰던 명품 브랜드의 동전 지갑이었기에 솔직히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지갑을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돌려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암울한 생각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한 한국인 여성이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동전 지갑, 당신의 물건인가요? 당신이 앉았던 자리에서 주었어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레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안에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그녀가 그린 작은 구겨진 그림도요. 말도 안 됐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만 욕심을 부렸다면 이 한국인 여성은 지갑을 판매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양심 앞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처럼 행동했죠. 심지어 그녀는 감사 인사조차 기다리지 않았어요. 레아의 지갑을 찾아준 한국인 여성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돌아서서 걸어갔거든요. 마치 낯선 사람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직함이 영웅적이라고 느낄 만큼 드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흔했죠. 한국에서는 좋은 사람이 더 이상 예외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였죠. 그렇게 저와 레아는 야간 투어 버스에서 내리고도 한국의 밤거리를 계속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레아에게 밤에도 밖에서 걸어다니는 경험을 시켜준다는 것은 돈 주고도 못 살 최고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가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위험은 없었어요. 공기는 맑고 시원했으며 이상하게도 살아있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도시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거리는 여전히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어버스에서 시간을 보냈던 밤 시간대와 자정이 다 되어가는 지금의 시간대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어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인 듯 보였죠. 저는 이만하면 충분히 서울을 즐겼다고 생각했기에 이젠 호텔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는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어머니로서 가졌던 모든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제가 외운 모든 범죄 예방 조치, 제가 레아에게 속삭였던 모든 경고를 부정하는 것이었죠. 한 여고생이 저희 바로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어깨에 배낭을 메고 있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좁은 골목을 지나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 타이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소녀가 자정에 혼자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갔고 비싼 전자제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 그리고 눈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므로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말도 안 됐어요. 인정할게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를 기대하진 않았어요. 지금 시간은 자정이었고 그녀는 거리 한복판이 아닌 으슥한 골목길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라면 그녀는 불로 끝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누군가 그녀를 따라가서 그녀의 휴대폰과 무선 이어폰을 훔치고 어쩌면 더 나쁜 일도 당할 수 있겠죠. 저는 딸을 가진 엄마로서 당장 그 학생을 따라가서 골목길을 끝까지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그녀의 안전을 위해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걸음을 떼자마자 저는 더욱 믿기지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골목길 사이로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혼자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아이의 부모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뒤늦게 골목길을 지나쳤죠. 가족 외식을 마친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10살짜리 어린아이가 혼자서 으슥한 밤 골목을 지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어떻게 부모가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수가 있나요? 결국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의 구조에 새겨진 신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평행우주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규칙이 모두에게 복종하는 곳. 혼자 걷지 마세요. 귀중품을 보여주지 마세요. 낯선 사람을 믿지 마세요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너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완벽하게 안전하고 최고였던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날, 저희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싼 뒤 아침 7시 전에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조용하고 여전히 어두웠지만 버스는 이미 반쯤 가득 찼습니다. 고등학생, 직장인 등 모두가 조용하게 목적지로 향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출근길이지만 여전히 프랑스에서는 너무나도 미묘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먼저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국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중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잠이 들어 있었는데 문제는 자신의 널브러진 가방의 지퍼에 무선 이어폰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파리에서는 그 무선 이어폰이 그녀가 두 번째 숨을 쉬기 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직장인의 열린 배낭 사이로 지갑이 보여도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러한 지갑에 눈독 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레아였지만 그런 레아조차도 한국의 특별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는 듯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레아에게 신신당부한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원칙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오직 한국에서만큼은 그러한 필수 원칙들을 어겨도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레아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레아가 속삭였습니다. 왜 프랑스는 한국처럼 될 수 없나요? 곧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저는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꼈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상적인 느낌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밤낮으로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아껴주는 나라, 그것이 정상이고 전 세계 국가들 모두가 한국과 같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프랑스는 정상이 아니었죠. 저는 어머니로서 제 역할이 레아를 세상에서 살아남을 만큼 강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는 레아가 안전하기 위해 강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친절을 의심으로 여기지 않는 곳, 도둑질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지지 않는 곳, 조심하세요보다 당신은 안전해요라는 말을 더 자주 듣는 곳. 바로 한국 같은 곳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긴 비행 끝에 저희 가족은 파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파리는 회색 하늘과 날카로운 바람으로 저희를 맞이했죠. 샤를드골 공항의 택시 행렬은 길고 조급하며 시끄러웠습니다. 한 운전자가 주차 공간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선가는 소매치기가 일어났는지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기도 했어요. 익숙한 감정이 다시 스며드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얹힌 미묘한 무게, 가슴에 조용한 긴장감, 가방을 조금 더 꽉 잡아야 할 필요성. 레아도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레아는 평소보다 더 세게 제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날 저녁, 저희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여행이 어땠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들을 말하자 남편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웃으며 과장하지 말라며 제 말을 일축했거든요. 그런 나라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사벨,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디자이너 가방을 사줄게. 그냥 웃었어요. 이젠 더 이상 가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더 귀중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었던 것들이죠. 울타리와 경보기가 아닌 공동의 책임과 존중을 가지고 자녀를 보호하는 사회 말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느끼게 되겠죠. 그는 자정 이후에 거리가 반짝이는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면 낯선 사람들이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아이를 쫓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도 고가의 기기를 내버려둔 채 마음 편히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신이 그렇게나 자부심을 갖고 존경하던 조국 프랑스는 한국에 비한다면 그저 제정신이 아닌 개발도상국일 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